피부로 느끼시지 않나요? 예, 벌써 카페 갔을 때 일회용 컵으로 카페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죠. 먹으려면 머그잔으로. 예, 이제는 뭐 강제적으로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나는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 똑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구나. 왜 그렇게 나눌까요? 공감이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요. 과거에도 여전히 데이터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더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 원래 어떤 이 공간이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할지라도 여러 기능을 융합시키고 또 멀티로 변신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이제 점점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프라인 공간이 살 수 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19 네 번째 트렌드는요, 바로 이제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입니다. 여러분 친환경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 이것이 현재 트렌드다.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되고 있고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다. 그동안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하면 좋은 것 혹은 자신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의 시대가 됐다. 재활용 플라스틱 대란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관한 정책 변화와 더불어 실제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다. 프리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펼쳐지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도 확대되는 추세다. 패션에서도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컨셔스 패션 바람이 거세다. 재활용을 의미하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며 제품을 리디자인한다. 필환경은 잔인한 동물 실험을 거부하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으로 이어진다. 채식주의는 확장된 형태의 비거니즘 운동으로 발전하며 원 헬스, 원 웰페어 사상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프리덤 푸드를 강조하는 동물 복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될 것이다. 근데 너무 심해. 이거 무슨 내가 지금 한글 읽고 있는 건지 이건 이게 뭐야. 좀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참,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 시대로 이동하면서 자원과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작은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게임과 축제 방식이 도입되며 에코 페어런팅과 같은 친환경 소비자 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친환경 트렌드에서 필환경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환경지향 소비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숙하게 자리 잡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지 않나요? 예, 벌써 카페 갔을 때 이제 일회용 컵으로 그 카페 안에서는 먹을 수가 없죠. 먹으려면 머그잔으로 먹어야 돼. 예전에는 선택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약간 친환경인 사람이 있는 사람들 머그잔을 먹었고, 그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강제적으로 되어버렸네요. 이제 필수적으로 내가 만약에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머그잔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 페이스북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게시물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그 쓰레기가 자연으로 흘러가고, 자연에 흘러가면 어떻죠? 거기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먹잖아요. 특히 플랑크톤, 제 어떤 먹이사슬의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걸 미세 그 플라스틱을 먹는데, 그게 이제 계속 먹이사슬 통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예, 우리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버린 것이 다시 우리를 피해를 받게 만드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인권이 발달하면서 인권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동물권도 같이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권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여성권이 같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예, 동물권까지 발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동물에 대한, 여기는 크루얼티 프리라고 하죠. 예, 동물을 잔인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상품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그리고 우리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입니다 라는 걸 표방하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요즘에 되게 심해지고 있고, 올해 되게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지구온난화. 여러분 지구온난화 해서 뭐 몇 도 안 올라갔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도 제가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이 기회 되면 해드릴 게 너무 많긴 한데, 여러분 우리 지구를요 몸으로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36.5도죠? 근데 거기서 그 2도 오르면 38.5도죠? 그럼 어떻습니까, 몸이? 맛이 가기 시작하죠? 예. 39도가 되면요. 정말 아픈 상태가 되죠. 4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불과 몇 도 올라갔죠? 예, 3.5도 올라갔습니다. 36.5도에서 3.5도 올라간 거예요. 예.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되게 짜감짝 올라간 것 같지만, 짜감짝 올라간 것 때문에 많은 이제 동물들이 멸종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과거의 패턴을 깨는 이제 기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상청 욕하지만, 실제 기상청 그 확률 되게 높습니다. 맞출 확률이요. 지금은 워낙 슈퍼컴퓨터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욕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맞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거 데이터로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변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좋아지고,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연구도 하고, 데이터도 많아졌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기후 예측 실력. 그러니까 예측이 틀린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조그만 건 상관없는데, 급변하는 기후 같은 걸 예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예, 전반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고,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이 말대로 필환경 시대에 돌입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이렇게 필환경적인 요소들을 어필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5번째 트렌드는요, 이겁니다. You are my proxy emotion.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나 화났다는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연애나 여행을 액자형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신 경험하며, 대신 욕해주는 페이지에 들어가 차오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감정을 외주 준다. 외주 아웃소싱 준다는 거죠. 감정을 본능적이고 삶의 필수적인 감정 표현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감정 대리인을 찾는 유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감정 대해인을 통해 자기 감정을 대신 느끼는 사람들이다. 극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대리 연애를 즐기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로 명품 쇼핑을 대신한다. 두 번째는 감정 대변인에게
자기 감정을 대신 표현하도록 맡기는 사람들이다. 리액션을 대신해주는 패널을 중간에 끼운 액자형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고 뉴스를 읽을 때도 기사보다 댓글을 먼저 읽으며 타인의 감정을 먼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감정관리인이 자기 감정을 대신 맞춰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감정 코칭이나 감성 큐레이션 서비스가 자신의 기분을 맞춤형으로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가까이 상호작용하며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더 힘들어하는 디지털 원주민들, 온갖 걱정을 안겨주고 동시에 행복을 강요하는 감정 과잉 사회 속에서 정작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감정 대리인을 찾고 있다. 이처럼 현대인의 약해진 감정 근육을 보살피고 키워줄 존재가 필요해진 시대에 체험 경제는 이제 감정 경제로 진화 중이다. 이에 기업들은 자사만의 색깔이 살아있는 경험, 디테일하고 동착적인 매력, 그리고 진정성이 녹아있는 감정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많죠? 그 영상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보고 패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이야기하는 걸 우리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1박 2일이나 뭐 무한도전을 즐겼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본인들이 하는 것들 본인이 또 봐. 혹은 본인의 여러 가지 관계자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한 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면 디지털 세대가 와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사람 관계 맺기를 더 힘들어한다?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저 근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디지털 기기가 단방향 디지털 기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SNS는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연구를 지금 이거 찾아보진 않았는데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되게 걱정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빠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툴러질 것이다. 전혀 서툴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래 몰랐던 사람들을 더 만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무언가 서로 자기 의견을 대화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할 시대가 와버렸어요. 예, 일단 익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대놓고 밑바닥부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 때보다 지금 감정 표현을 아예 못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저희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하는데 감정 표현 잘 하십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성행하게 됐을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뭐죠? 리액션. 여러분, 우리가 리액션을 봐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걸 외국인이,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야. 예를 들어 저는 소양을 좋아합니다. 그럼 소양 리액션 되게 유명하거든요. 소양이 워낙 노래 잘하니까 외국에서 소양 걸 보고 막 감탄사하는 그 리액션을 막 봅니다. 저도 좀 가끔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보는 게 제가 소양이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감탄사를 내는데 서투르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리액션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맞죠. 왜 볼까요? 사람들은요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 그래서 여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트렌드 코리아가 제 생각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대를 맞이해가지고 공감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못하고 서툴고 그걸 대신할 사람을 필요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디지털 세계를 맞이하더라도 여전히 감정 표현 잘하고 오히려 대인관계 더 원활해지고 있는데 또 안 만난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고 필연적으로 공감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공감을 받을 때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액션이나 그런 액장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을 대신해줘라 그게 아니라 아,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라는 공감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을 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서툴렀다는 걸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인관계를 전혀 못한다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면 반대였지. 예. 그래서 물론 그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듣기보다 제가 원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극단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극단화.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 하면은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제 조합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더 타인에 대한 목소리,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수용할 거라 생각하는데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페이스북 하더라도 결국 내가 보기 싫은 글은 다 차단하거든요. 결국 남는 사람도 뭐죠? 나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남을까요? 공감이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이런 현상은 있지만 이러한 산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산업이 계속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해서 대신해줘라 라기보다 더 공감이 되는 플랫폼이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서툴러서 그 유튜브에서 리액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반응하는 사람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감정이 있는 사람, 똑같은 표정을 하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더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리액션을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6번째 트렌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읽어드리고 간단한 코멘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AI에서 데이터 지능 DI로 다시 한번 진화한다.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서로 맞물리며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데이터와 DATA와 결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decision, DECISION을 합친 새로운 영어 decis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용어 잘 만들어요. decision.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의 생산성은 5%. 이유는 6%가량 경쟁사를 앞서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미 decision의 활용은 비단 첨단 IT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엔터테인먼트, 어뮤즈먼트, 미용, 패션, 물류,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거나 국민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이를 사용한다면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국경이 없는 온라인 데이터의 성격상 그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갖출 필요도 제기된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정보 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활용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필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승자가 결정된다. 우리는 의사결정 패러다임의 모멘텀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 데시전 포인트에 있는 것이다. 이제 데이터가 말하게 하라. 뭐 구구절절 대부분 옳은 말씀이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중에 IT 솔루션 회사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앱을 만들 때 최우선순위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에서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얼만큼 잘 소유하고 얼만큼 잘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 자체가 이제 기회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기 나오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린 기업의 생산성은 5%, 이유는 6%가량 경쟁사를 앞서간다는 연구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방향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안 주고 싶어도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뭐 그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초창기 나왔을 때에는 내가 최대한 내 개인적 데이터를 안 주겠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죠? 법과 제도가 어떤 개인의 그 데이터 어떤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개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 공동체가 피해보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저번 대선 때 유출된 데이터가 활용됐다는 것으로 청문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되게 이슈가 계속 많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만약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또 뭐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뭐 2019년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데이터는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더 중요한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그야말로 21세기 이 한 세기를 지배할 가장 중요한 용어가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째 트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Reverse of the Space,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카멜레존 딱 하니까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예.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색깔을 막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카멜레온과 공간을 뜻하는 존. 이것이 지금 현재 트렌드고 더 나아가서 그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에 공격이 살아남으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모일 때 기본 소통을 할 때는 같이 소통을 할 때는 오프라인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온라인 공간이 의외로 대세죠. 심지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나머지는 어디서 만나죠? 온라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원래 어떤 이 공간이 하나의 기능으로서 만들어진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여러 기능을 융합시키고 또 멀티로 변신하면서 그야말로 성장을 해야지만 이 온라인 공간의 역습에 온라인 공간이 이제 점점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프라인 공간이 살 수 있다 라는 취지 안에서 지금 이런 트렌드가 발생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트렌드 코리아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을 요약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유통공간이 카페로, 도서관으로, 책방으로, 강연장으로, 전시회장으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중이다. 현대의 소비공간은 카멜레온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꾸듯 변신한다는 면에서 카멜레존이라 부를 수 있다. 카멜레존이란 특정 공간이 협업, 체험, 재생, 개방, 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드를 말한다. 공간의 재탄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업종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변신하기도 하며, 첨단 IT 기술을 장착해 온라인과 보안 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나아가 도심의 낡은 시설을 재생하거나 공유 공간을 탄생시킴으로써 전에 없던 공간을 창출한다. 온라인으로 고객을 빼앗긴 오프라인 매장들은 다양한 혁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막상 밖에 나오면 갈 곳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으로 컨셉을 표현하고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술과 융합하여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잡아먹고 있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고 활용 방법에 따라 그 효용과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동선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현장에서의 우연성을 높이고 사람들을 탐험하게 하라. 온라인과의 경쟁 속에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그 장소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 공간은 액정 화면보다 매력있다. 침체된 공간을 재탄생시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때다.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 인트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프로젝트 하다? 라는 그 작은 공간이 있나 봐요. 이 공간이 어떻게 시간별로 바뀌는지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친환경 테이크아웃 보틀 카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 1시 이후부터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바뀌고요. 그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식당인 밤치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주말이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행과 요리의 만남을 지향하는 트립 레시피 워크숍이 개최되고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프랑스 식당인 아셰프로 바뀌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브런치를 파는 아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또 술집으로 바뀌고요. 몇 개가 바뀐 건가요? 일주일에 7번인가요?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가 하지만, 지금 온라인 공간의 막강한 힘에 대항해서 오프라인 공간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요약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인간은 온라인 속에서만 살지 못합니다.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할 때 자꾸 온라인 마케팅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물건이 판매됐을 때 매우 큰 힘은 그 오프라인에서 지인끼리 만나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 만났는데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게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이 오프라인이 여전히 중요하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서점 같은 경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나 그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는 대부분 온라인 서점이 거의 그냥 지배를 했어요. 당연히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일단은 서점 중에 매출 1위는 여전히 교보문고입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같이 하기도 하지만, 교보문고 자체가 어떤 서점을 넘어서 어떤 우리들의 어떤 문화 공간? 되게 느낌 있는 문화 공간? 일단 책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지적으로 충만해지는 기분도 있는 반면에, 일단 거기 가면 사람들도 많고 먹을 것도 있고, 게다가 여러 가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바람에 그냥 좋습니다. 저도 심심할 때마다 대부분 책은 온라인을 사지만 교보 문고는 가요. 그러니까 밖에 한번 나갔을 때 되게 가볼 만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 온라인 배송이 엄청 발달한 나라에도 불구하고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매우 큽니다. 예. 교보문고의 어떤 그 오프라인 공간을 정말 경쟁력 있게 잘 만든 거죠.
뭐 심지어 지금은 뭐 교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책을 거기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등등. 지금 온라인이 워낙 대세라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고, 게다가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원래는 A라는 기능으로 만든 공간이지만, 이거를 B, C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콜라보를 한다던가, 공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던가, 그리고 공간이 실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던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내년부터, 독서 모임,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활성화할 생각이거든요. 그 대교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매우,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또 대교랑도 많이 얘기해서 그런 공간들을 원래는 이제 공부하고 뭐 학습하고 강의하는 공간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 같이 정말 그 어떤 지적인 내용들을 나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좀 편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거는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나 많은 어떤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꿔서, 원래 기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공간을 재탄생 시킨다면은 그 공간의 가치가 2배, 3배, 10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